참여정부에서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한미 FTA예요. 이때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평가를 얻냐? 미국이 지금 이거 다 협정 다시 하자 할 정도로 잘한 협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진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 바로 주 5일제. 우리 때는 주 5일제가 아니었어. 토요일날 일찍 끝나기만 하고 토요일 학교 갔어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전격적으로 주 5일제 시행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주 5일제 정책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때 사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스가 지금은 코로나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때 좀 전염성이 좀 심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 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질병관리본부 같은 걸 만들고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늦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빨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국민과의 소통을 꼽았는데 요게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전까지는 제왕적인 대통령 시스템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친근하고 친밀한 아까 말했듯이 체험 설명 현장도 나가가지고 막 아저씨랑 부대끼고 이런 모습에서부터 그리고 인사도 되게 파격적으로 단행을 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어떤 인상이 있었냐면 정치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다.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도 그냥 서울대도 아니고 뭐 서울대 법대나 경제학과 이런 데 나오고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게 정치다. 이런 인상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추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 삶에 밀접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좀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 성과가 뭐냐, 뭐 어쩌냐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나는 이거는 다른 어떤 경제적인 성과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될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아까 말한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에도 이 대사가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이 탄핵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가 발생하는데 이 배경부터 알아보자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무현 정신 자체가 지역 타파야. 영남 출신의 민주당 그리고 내가 종로에서 잘할 수 있지만 부산으로 내려가고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그런 지역 격차라든지 지역 타파 이런 거를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내부를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호남 위주의 그런 호남색이 강한 당이 아니라 전국 당이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 활동했을 때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정동영 씨 그리고 정청래 씨 이런 분들이 개혁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천년 민주당 주류였던 그런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뺏어와서 이런 젊은 민주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죠. 결국에는 신당을 창당하게 돼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신당 창당을 반대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당 내부의 개혁을 원했다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원래 같이 함께 하기로 했던 아까 제가 추미애가 저금통 모아줬다고 했죠. 그만큼 노무현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마저도 신당에 못 들어올 정도로 노무현 세력들 다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땠어요? 이회창 후보가 2번이나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 한나라당도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점에서 김부겸 씨 같은 분이 한나라당에서 나와가지고 5석 그리고 개혁국민당이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님 같은 분이 참여해가지고 총 47명으로 열린우리당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수를 확보해가지고 원내 정당으로서 힘을 발휘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새천년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새천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지도 떨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준 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승거자가 누가 됐어? 새천년 민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탈퇴해가지고 여당이었는데 졸지 야당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엄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거비용이라도 돌려줘라. 우리 야당도 있으니까 했는데 끝까지 선거비용 안 줬죠. 이때 47석으로는 턱도 없는 거예요. 이때는 야당이 뭐만 하면 다 통과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개헌 지지선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지해줘야 내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아니야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 일을 한 거야. 오케이. 야, 너 지금 이거 대통령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어? 시정해! 해가지고 선관위에서도 권고를 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만 있으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난리 난 거죠. 근데 새천년 민주당이 원래는
숫자가 100석이 넘었었는데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62석밖에 안 되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 공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거 하면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 한 발만 그래 야먹게 한 발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작에 사과할 거면 대통령 못 됐어요 사실. 그래서 딱 대통령 담화 딱 열어놓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면 3번이고 10번이고 하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겁박하는 식으로 하면 나 사과 못하게? 사과 안 해? 그러니까 협의는 이제 끝난 거죠. 거기서 협의는 끝난 거니까 이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 47석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막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의사당을 점거를 해버립니다. 열린우리당이. 거기서 진짜 한 3일 정도를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딱 회의하려고 들어가는데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하니까 이 야당 측에서 기만전술로 막 가서 그냥 뭐 음료수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친근한 척 해요. 그러다가 이불도 갖다 줘. 야 편히 쉬어. 우리 안 들어갈 거야. 오늘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는 새벽 4시에 갑자기 쳐들어가요. 그래 막 몸싸움에.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열린우리당이 막 막아요. 막 막는데 그냥 뭐 한번 쉬자. 진정해. 우리 장난친 거야. 2차 기만전술 하면서 이제 딱 뒤에서 작전회의를 짭니다. 의사당 승격이고 정동영 씨가 막 싸울 때 봉을 이거 쳐야 하잖아요. 봉을 치는 거 싹 빼놔. 다른 데다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찾아와. 그래가지고 막 그럼 막 대판 난 거예요. 막 그래서 한 번 더 6시인가 한 번 더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열린우리당 막 밀어내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잘 나갔어. 근데 9시가 되니까 이제 출근할 시간 됐잖아요. 국회의장인 박관용 씨가 경호권을 발동해가지고 경호원이 거짓말하다 한 20명이 쭉 들어와서 열린우리당 1차 저지선 쭉 밀어냅니다. 그러다 2차 저지선 막 의장석 있는 근처에 막 열린우리당이 막 저항을 하고 있는데 2차 경호원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20명 더 들어와요. 싹 끌어냅니다. 3분 만에 안건 발의해가지고 투표까지 3분 걸려요. 3분. 그리고 투표 시간 30분 해가지고 33분 만에 그 가결 처리를 하는데 이때 밉상 얄밉상 박근혜 대통령 이때는 의원 시절이었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면은 이게 투표 용지를 가야 되는데 이거 막 자기 투표했다고 이게 보니까 막 열린우리당 의원들 야 그거 다니라고 비밀 투표야 박근혜 투표하는 장면 다 찍혀 이게 진짜 이게 20년 전 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막 박근혜 대통령 씨 웃고 자기 운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 채 그때는 젊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씨 무슨 그런 장면까지 다 찍히고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반대 2명이 도대체 누구냐. 당시로 돌아가면은 당시에는 이게 초유의 궁금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근데 누구냐 나와라 했는데도 딱 2명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낙연 후보였던 거는 맞더라고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근데 그 당시에서도 막 신문 기사에서도 찾고 도대체 누구냐 추리해보자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사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는 이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하는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그때는 반대한 것 같은 뉘앙스의 말들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반대했을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에. 근데 지금 와서 자기는 반대했다. 근데 당 의견이 탄핵으로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만 알겠죠. 이 2가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런데 이때 시민들 반응 어땠냐. 이때 탄핵소추안이 뭐였냐면 불법 선거운동하고 측근들 부정부패, 노건평식, 노무현 대통령 형,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파탄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사실 그때 지금도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나 믿음이 좀 적잖아요. 그때 더 했던 것 같아. 니네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 1년도 안 돼가지고 탄핵시키냐? 니네들이 잘해라.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30%, 반대하는 사람이 65%였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또 조사한 거는 찬성이 21%밖에 안 되고 반대가 78%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사실은 뭘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인수인계 받고 뭘 해보려고 막 하는 찰나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가지고 뭘 해보지도 못한 상태여서 그런 동정 여론들이 많았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적이고 노사모라는 팬덤 정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보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가지고 광화문이 정말 가득 차는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탄핵이 왜 새천년민주당이 왜 했다고 했죠?
바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찍어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열기가 17대 총선까지 이어져가지고 사실 언론도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 탄핵까지 해야 되냐. 여론이 노무현 대통령 편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그래도 추미애가 반대 입장을 좀 낸 것도 있고, 노무현 쪽 어쨌든 사람이었으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눈물에 무려 15kg를 산보일갑니다. 근데 결과는 9석. 완전 괴멸 수준으로 원래 100석 넘었는데 열린우리당으로 40명 가서 60명 됐던 게 9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 9석이 엄청 충격적인 게 뭐냐. 열린우리당이 290석 중에서 152석을 합니다. 대단한 거 절반 넘는 거죠. 200석까지도 기대를 했대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고향인 부산이나 이런 영남 쪽에서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 정동영 씨가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영남 지역 쪽이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주노동당이 원외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배출을 못했던 거죠. 근데 10석이나 얻었어. 아까 새천년민주당 9석, 열린우리당이 1당, 한나라당이 2당, 민주노동당이 3당, 새천년민주당이 4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2당에서 4당으로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자민련이 있었잖아요. 자민련. 원래 비례대표 1번은 권고사항이에요. 여성을 해야 된다. 여자가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를 김종필 총재를 밀어 넣을 정도로 했는데 당 지지율 2.8%,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수준. 근데 이때는 제도가 5석만 됐어도 한 석당 3% 줘가지고 19% 돼서 비례대표 1번이 당선되는 룰이었나 봐요. 그래서 6석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못 만들었다. 내석으로 끝났다. 하면서 이제 김종필 총재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선된 사람이 노회찬 씨. 그리고 이때 열린우리당에서 노무현 키드라고 해가지고 그때 됐던 사람들이 잘하시는 분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 따라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무현 8.15 4선 5선 하신 분들도 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괴멸됐죠. 이때만 하더라도 원외 정당이어가지고 이 탄핵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이득을 받. 어쨌든 찬핵소추안이 올라왔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건 번호로 2004 헌나 1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엔 기각이 됩니다. 기각 사유는 뭐냐?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잘못을 한 거는 맞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여론조사 결과 또한 매우 잘한 결정이 55%, 대체로 잘한 결정이 30%면 총 합쳐서 85%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으니까 그만큼 민심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또 생각난 거 하나가 바로 이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키워드가 검찰 개혁이에요. 검사장이나 이렇게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뭐 훈시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검사들 상대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는데, 이 배경이 뭐였냐? 검찰 집단이 연공서열이 엄청 단단한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법고시 기수로 해가지고 기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게 연공서열이잖아요. 근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이때 사법고시 23기입니다. 그리고 비검찰 출신, 이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을 발탁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 이때 검찰총장이 김가경 씨라는 분이었는데 사법고시 12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기수나 차이 나는 선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 내에 반발이 생기게 되고, 이 반발로 인해 가지고 부여파음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청와대의 입장은 이 평검사들하고의 대화가 수뇌부의 힘을 빼고 개별 검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자라는 의도였고, 그럼 평검사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무시한다, 평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무시하는 발언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죠. 진실인 것보다도 약간 진실을 섞은 조롱 또는 협박,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게 당시 유행어가 됐죠. 마지막으로 대통령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봉화마을로 내려가요. 그래서 농사 짓고 주변 환경 개선하는 데 힘을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봉화마을에 찾아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했는데,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사이트하고 민주주의 2.0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퇴임했지만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공격할 수단으로, 빌미로 쓴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영남 지역에 세를 확장시켜가지고, 근데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봉화마을이 원래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지금 가면 관광단지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세력을 키우는 구심점으로 쓰는구나 라고 하고, 안 그래도 탄핵 사유일 때
측근 비리가 있었는데 대변차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측근들이 줄줄이 구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게 되는데 소환을 하면 검찰 포토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은 대통령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비판이 그다음 많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수사 받을 때 수사 받는 것만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했는데 봉화마을에서부터 버스 타고 경호하면서 서울 오는 것까지 다 생중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모욕감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죄인처럼 검찰로 가는 장면을 생중계한다.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그 시민들이 본다 했을 때 그런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여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도덕성에 있어서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좀 우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내는 거지. 그 전에 대통령들도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자식들, 측근들 비리가 다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올바르다고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권에서 자 맞아 대연정 전 정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들 전두환 대통령한테 청문회 때 명패 던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대통령들 불러가지고 회담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뭡니까? 선거 때는 분열되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 화합, 통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하니까 세력 모은다. 이때 싹 잘라야 된다. 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을 해서 생을 마감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태어났을 때 봉화마을에 시작해가지고 가진 우여곡절을 겪어서 봉화마을에 와서 봉화마을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대통령이 됐는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지와 그런 걸 보냈는데 그럼 물론 그 유산은 남아있죠. 정치라는 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씨앗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 또는 의지, 소명을 심어 놓으면 이게 자기 때에 발현돼 가지고 될 수도 있지. 자기 후대에 자기의 의지를 이어줄 사람들 이렇게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커다란 씨앗을 심은 것 같고